한국 방산이요? 그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2024년 유럽의 심장부에서 미국 최고의 방산 분석가 사라 밀러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의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감성적인 그저 이상한 계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후 폴란드 국방부 기밀 회의에서 그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한국입니다. 총성도 포성도 없는 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감성이라 무시당했던 한국의 조용한 신뢰가 유럽 안보의 판도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숫자의 여왕 사라 밀러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방산협력국에서 일하는 전략 분석가죠.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나토 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요. 40대 초반인 저는 모든 걸 데이터와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유럽 방산 계약 재구성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상사인 존슨 국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라, 이번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는 당신이야.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계약을 분석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해.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파일을 열어보니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읽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곳곳에 신뢰, 공동책임,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방산 계약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동료인 마크가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애들은 항상 저래. 기술은 좋지만 서류가 너무 감성적이야. 저도 그때는 마크의 말에 동의했어요. 효율적인 계약이라면 기술 사양과 가격, 납기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이야, 감정. 계약서에 철학을 쓸 필요가 있나? 하지만 한국 측 기술 문서를 자세히 보니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방산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인정해야겠지만 이런 감성적 접근은 국제 비즈니스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폴란드 국방부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폴란드 측 담당자인 코발스키 장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밀러 분석가님,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의 협력에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피로감인가요? 너무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려고 해요. 기술 이전 과정에서도 우리 기술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 설명하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한국의 감성적 접근이 문제구나 싶었거든요. 코발스키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과 기술 협력을 검토 중입니다.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우수하나 과도한 감성적 접근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우려라고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감성적 접근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까? 무기는 무기일 뿐인데 말이야. 하지만 며칠 후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제 책상에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비공식 통보였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 일시 중단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라인메탈과의 기술 공유 협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의 계약은 유지하되 핵심 기술 교육은 중단한다는 거였죠. 저는 마크에게 말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네. 한국의 비효율적 접근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항의도 설명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며칠 후 폴란드에서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일부 정비 지원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철수한다니? 일반적으로 방산업체들은 계약 변경이나 중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코발스키 장군과 다시 화상회의를 했어요. 장군님, 한국 측에서 특별한 반응은 없었나요? 장군이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보통은 항의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시스템만 철수하더라고요. 시스템 철수요? 네. 원격 정비 지원 시스템이랑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이런 조용한 대응이 단순한 체면 치레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발스키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뭔가 말하지 않았나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해합니다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아무 말 없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죠. 그 침묵이 저에게는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파견된 기술 고문들이 하나둘 귀국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마크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어차피 독일 기술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국의 이런 조용한 대응이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폴란드 현지에서 첫 번째 문제가 보고됐어요. FA-50 전투기의 정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하면서 일부 정비 매뉴얼에 공백이 생겼대요. 독일 팀이 투입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측에서 정비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건가요? 아니요. 계약상 의무는 이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지원이나 노하우 전수는 중단했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아무 말 없이 보여주는 이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에 집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한국은 항의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는 걸까? 이게 정말 단순한 체념일까? 그리고 며칠 후, 제 의문에 대한 답이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철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일주일 후, 폴란드에서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FA-50 전투기 정비 지연이 단순한 일정 차질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코발스키 장군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밀러 분석가님, 긴급 상황입니다. 훈련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FA-50 세대가 동시에 정비 불가 상태가 됐어요. 부품은 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기술적 문제라면 매뉴얼대로 하면 해결될 텐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에 왔어요. K9 자주포에서도 화력 제어 시스템 오류가 보고된 거였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서 기술 전문가들과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부품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시스템 통합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그때 한국에서 파견됐다가 최근 철수한 기술자 중 한 명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밀러 분석가님, 저희가 철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이 빠졌어요. 신뢰가 빠진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철학이 빠졌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메일은 계속됐어요. 저희 기술에는 단순한 매뉴얼 이상의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 함께 책임지려는 의지가 시스템 곳곳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빠지면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기계가 마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방산업체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현장 기술자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코발스키 장군에게서 또 다른 보고가 왔어요. 밀러 분석가님,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뭔가요? 한국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남긴 장비들이 하나씩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매뉴얼은 완벽한데 실제로는 작동이 안 돼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기술자의 이메일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기술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한국 측에 도움을 요청해 볼까요? 코발스키 장군이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이미 독일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의 마지막 이메일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신뢰가 빠진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정말 그런 걸까? 기술에 정말 신뢰와 철학이 필요한 걸까?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철수 뒤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2주 후, 저에게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건넨 기밀 문서였어요. 동료인 제니퍼가 제 책상에 파일을 놓으며 말했어요. 사라,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폴란드 관련 비공식 보고서야.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목은 폴란드 독일 기술 공유 프로젝트였습니다. 제니퍼가 설명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FA50 기술을 독일 라인메탈과 공유하려는 계획이야. 무단으로 말이야.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FA50 시스템 일부를 분해해서 분석하고 그 기술을 독일과 공유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비공식인 거야. 표면적으로는 기술 호환성 검토라고 포장했어.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한국이 조용히 철수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를 정당한 기술 전환으로 묵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어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일부 고위층은 알고 있을 거야. 유럽 방산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말이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럼 한국은 이 모든 걸 알고도 조용히 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방산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폴란드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한국 측 담당자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그 대답이 저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켜본다고요? 신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이런 원칙적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폴란드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실제로 한국 FA50의 핵심 부품들이 분해되어 독일 기술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분노했어요. 이건 완전한 배신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법적 대응도 외교적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더 많은 기술자들을 철수시킬 뿐이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때 제니퍼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어요. 사라, 이것도 봐. 유럽 내부 보고서야. 새로운 문서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기술을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경악했어요. 이건 조직적인 기술 침탈이네. 제니퍼가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계속 조용하더라.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렇다면 왜 계약을 맺었을까? 왜 기술을 제공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조용히 당하고만 있는 걸까?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직접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조용한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와의 직접 면담을 위해서였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의 조용한 대응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대전에 위치한 한국방산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상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분노나 좌절 대신 차분함이 흘렀습니다. 연구소장인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분석가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왜 폴란드의 배신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김 박사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먼저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겠어요? 그러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기술자들이 하나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십 번의 검사를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한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이건 FA50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0.1초의 반응 속도 차이가 조종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0.1초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김 박사가 답했어요. 저희 기술은 단순한 부품의 조합이 아닙니다. 각 부품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신뢰 기반 운영체제 위에서 작동합니다. 폴란드가 부품을 복제하고 매뉴얼을 따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운영체제의 인증키는 바로 파트너십 그 자체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 기능을 잠가버립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지금까지 저는 무기를 단순한 기계로만 생각했는데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니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한 검사관이 완성된 시스템을 몇 시간째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검사관이 답했어요. 마지막 점검입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조종사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검사해요. 제 가족이 탈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가족이요? 네. 그래야 진짜 완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0.1초가 사람을 살린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 김 박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그럼 폴란드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타깝죠.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해요. 예상했다고요? 네. 저희 기술에는 단순한 매뉴얼 이상의 것이 들어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함께 지켜나가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요. 김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술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폴란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저희 기술자들이 철수한 후 시스템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진심 없이는 작동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한국이 조용히 철수한 이유, 항의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의 원인을 말이에요. 오후에는 실제 생산 라인을 견학했어요. 한 기술자가 FA50의 엔진 부품을 조립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부품 하나하나에 저희의 기도가 들어가요. 이걸 사용할 조종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기도요? 네.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에는 단순한 기계적 완성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그럼 폴란드가 기술을 복사해도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어도 마음은 복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희 기술의 핵심은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상식이 뒤바뀌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 없이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바로 신뢰 기반 기술이구나. 그날 밤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의 진정한 가치와 신뢰 시스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마크가 제게 말했어요. 사라, 뭔가 달라졌네.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진짜 기술이 뭔지 봤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폴란드 독일 연합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합니다. 존슨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폴란드의 한국 기술 무단 사용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제 신뢰에 큰 타격이 올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마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사라, 정신 차려. 내가 말하는 신뢰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한국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기술적 족쇄일 뿐이야. 우리가 그 감성 마케팅에 넘어가면 유럽의 방산 주도권은 통째로 한국에 넘어가게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감성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신뢰 기반으로 설계된 통합 시스템이거든요. 존슨 국장이 의아해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였어요. 폴란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보세요.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한 후 시스템 오류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한국 기술은 신뢰관계가 끊어지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기술적 설계예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마크가 말했어요. 기계가 감정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은 기술 이전 과정에서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을 전수해요. 그 철학 없이는 기술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한 거죠. 존슨 국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폴란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그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건 불가능해. 이미 독일과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럼 폴란드는 계속 기술적 문제에 시달릴 거예요.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나토 전담부서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은 한국 모델 신뢰 기반 국제 협력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강조했어요. 서구 내부조차 인식하지 못한 한국의 시스템 설계 철학이 앞으로 국제 협력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제 보고서가 상급 부서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곧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보고서가 나토 본부에 전달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 폴란드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니퍼가 급하게 제게 달려왔어요. 사라, 큰일 났어요. 폴란드 사건이 유럽 전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당신 보고서가 유럽연합 국방위원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폴란드의 기술 무단 사용이 공식 조사 대상이 됐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보고서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한국식 신뢰 기반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핀란드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직접 협의를 요청했어요. 폴란드 사태를 보고 한국 모델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신뢰 기반 기술 협력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며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폴란드 내부의 변화였어요. 코발스키 장군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장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밀러 분석가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 내부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폴란드 내에서는 독일 기술로는 한국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죠. 코발스키 장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독일 기술자들도 포기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면서요. 복잡하다고요?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 기술의 진정한 위력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복사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죠. 더 큰 변화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어났어요. 폴란드의 계약 위반 행위가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행동을 자제하게 된 거예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 모델이 국제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몇 주 후, 저는 나토 본부에서 특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주제는 신뢰 기반 국제협력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기술을 단순한 상품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신뢰관계 위에서만 완전히 작동합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 기술 이전은 단순한 하드웨어 전달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의 공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정말 기술에 철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신뢰가 기술적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시스템 자체에 녹아 있어요. 그날 이후 유럽 각국에서 한국과의 협력 문의가 급증했어요. 폴란드 사태를 교훈 삼아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나라들이 늘어난 거였죠.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진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조용한 신뢰가 결국 가장 강력한 외교 무기였다는 걸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였어요. 유럽연합 군사정책위원회의 특별자문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거였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김 박사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밀러 분석가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김 박사님, 이번엔 정말 다른 마음으로 왔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믿고 싶습니다.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씀이 가장 큰 선물이네요. 대전 연구소로 가는 길에 김 박사가 말했어요. 폴란드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답했어요. 결국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고 있어요. 독일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기술은 신뢰 위에서만 완전해지니까요. 연구소에 도착해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벽면에 여러 나라 국기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국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말했어요. 새로운 파트너들이 늘어났네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모두 신뢰 기반 협력을 원하는 나라들이에요. 회의실에서 저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안을 전달했어요. 한국식 신뢰 협력 매뉴얼을 공식 도입하고 싶습니다. 김 박사가 의아해했어요. 매뉴얼이요? 네. 한국이 보여준 신뢰 기반 기술 협력 방식을 다른 나라들도 배우고 싶어 해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매뉴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오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현장을 견학했어요. 핀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극 환경용 장비였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기술자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있어요. 한국 방식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줘요. 기술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공유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진심이 다른 나라에도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김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김 박사가 답했어요. 어느 정도는요. 진심은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폴란드 같은 배신도 예상하셨고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밀러 분석가님, 저희는 수십 년간 우리 운명을 다른 나라의 무기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쪽의 진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을 파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배신하는 순간 기술은 의미를 잃는 거죠. 그게 저희의 철학입니다. 마지막 날, 저는 연구소 한켠에서 조용히 문서를 검토했어요. 유럽연합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전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은 제목이었죠. 저는 김 박사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신뢰에서 시작되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기술을 샀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팔았던 건 믿어도 된다는 용기였다. 지금도 한국의 기술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신뢰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세상을 조금씩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변화의 작은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감성적이라 무시받았던 한국의 진심이 결국 가장 이성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에 담긴 마음의 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